네, 자, 전산세무 2급 제 116회 기출문제풀이 이론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자본적 지출 항목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회계 처리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 자, 그러면 지금 수익적 지출을 했다는 것은 수선비, 다시 말해서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말입니다. 원래는 자산 증가인데, 그러면 여기 손익계산서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수선비는 여기에 해당되니까, 자, 여기다 플러스 만약에 100원을 했다 칩시다. 이렇게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비용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비용이 많아지니까 당기순이익은 줄어들겠죠. 자, 그럼 문제로 가서 당기순이익이 과대 아니죠. 과소죠. 이건 틀렸고, 이익이 줄어들면 자본, 다시 말해서 자본 안에 이익잉여금도 줄어들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고요. 부채는 아무 상관없고요. 자산이 과소평가된다. 원래 차변에 뭐예요? 건물이면 건물 이렇게 적어야 될 건데 그걸 안 적은 거죠. 그러니까 자산은 안 적었으니까 감소가 된다. 그래서 과소계상된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당좌 자산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중 당좌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 자, 딱 눈에 보이죠? 영업권. 영업권은 뭐예요? 무형자산이죠? 자, 계정과목 및 적용등록 메뉴에 가보면 영업권은 무형자산 영역입니다. 그리고 매출채권, 외상매출을 받으려면 당좌자산이고요. 단기투자자산도 마찬가지. 선급비용, 비용자가 붙었다 해서 비용이 아니고 선급금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쉬웠습니다. 자, 이제 회계 추정 문제가 간만에 나왔는데 다음 중 회계 추정이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제가 앞에서 이론 설명할 때 회계 변경, 요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회계 정책이 변경과 추정이 변경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고, 회계 정책이 변경이다 하는 거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변경 가능한 것, 기준이 법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도 바꿔야죠. 대표적인 게 재고자산 평가를 선입선출법에서 뭐 이동평균법이나 후입선출법으로 바꾼다든가, 아까 문제 나왔던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요걸 바꾼다든가, 그 다음에 투자자산 평가 방법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고, 회계 추정은 그거보다는 약간 적은 겁니다. 기업이 나름 어떤 방법을 바꾼다 해서 회사 사규에 의해서 바꾸는 때, 자, 주로 어떤 게 있냐? 회계 추정은, 자, 매출채권 우리 결산 시 하는 거 있죠. 대손 추정률을 뭐 1%에서 2%, 감가상각 방법을 정률법,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 뭐 잔존가치. 자, 주로 결산 정리 사항에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간다면 재고자산이 가치 감소에 대한 평가, 재고자산 감모 손실. 예. 이걸 뭐 가치 감소를 진부화라는 말도 쓰긴 합니다. 자, 그러면 회계 정책하고 다른 점은 아까 말한 재고자산 평가 방법, 물론 재고자산은 양쪽 들어가니까 헷갈리지만 요것만 잘 판단하면 돼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로 투자자산 평가 방법, 뭐 요 정도 구분이 됩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회계 정책이 아니고 회계 추정입니다. 그러면 감가상각에 대한 거는 전부 다 회계 추정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 진부화, 가치 감소, 요거 여부에 대한 판단, 재고자산 감모 손실 처리하는 거예요. 요거는 추정 맞죠? 회계 추정. 근데 재고자산 평가 방법, 선입선출법, 후입, 이동평균법 이런 거를 바꾸는 거는, 이거는 기업 회계 기준 변경이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자, 회계 정책 변경입니다. 그래서 3번이 추정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본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자,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유상 증자 시 주식이 할인 발행된 경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나옵니다. 자, 주식을 싸게 발행한 거예요. 그럼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으로 계산한다? 이거는 헷갈리죠. 그러면 시험 볼 때, 이론 시험 볼 때 반드시 계정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 켜놓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검색창을 이용해서 후딱 찾아봐요. 컨트롤 F 누르고 딱 봤더니 아, 얘는 자본 조정이네. 그럼 이거 맞는 거죠. 자, 신주 발행 및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보통 금융기관에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발행 비용이 들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느냐? 손익계산서에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주식을 발행한 대금 있죠? 대금에서 이 발행 비용을 차감하고 나머지만 그 회사에 가져가요. 다시 말해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주식 금액에서 차감한다. 발행 금액에서. 그래서 이게 틀린 것 정답이 되고요. 주식 분할의 경우 여러분 혹시 주식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옛날 삼성전자도 주식 액면 분할했었죠.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를 한 주당 500원으로 대신에 주식은 500원짜리 두 주가 되는 거예요. 금액은 변동 없어요. 주식 숫자만 늘어나는 거지. 자, 주식 분할의 경우 주식 수만 증가할 뿐 자본금에 미치는 영향은 발생하지 않는다. 맞죠? 금액으로는 똑같아요. 주식 숫자만 나누기 2 해버린 거니까. 자, 요거는 맞는 거고. 무상감자, 고구마가 아니고 감자. 돈을 안 주고 주식 숫자를 줄여버리는 겁니다. 자, 주식 소각 대가를 주주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형식적인 감자. 요거 반대되는 개념이 실질적 감자죠. 돈 주면서 주식을 사들여서 소각해버리는 경우. 그게 제일 주주들 입장에서 좋습니다. 돈도 받고 주식 숫자로 줄어드니까 나머지 주식은 가격이 올라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5번 문제. 자, 기말재고 자산에 대한 건데 다음 이 자료를 이용하여 기말재고 자산에 포함해야 할 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창고 재고 금액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반품, 시용 판매, 담보 제공, 선적지 인도 조건 요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이론교재 136페이지 설명했던 겁니다. 시용 판매 일단 써보시고 보통 보면 안마의자 광고하는 거 보면 홈쇼핑에 나오죠. 고객이 매입 의사를 표시하면 이거는 팔린 걸로 본다. 우리 재고 자산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매입 의사가 없으면 그거는 소비자가 일단 써보고 있지만 그 재고 자산은 그 판매한 회사에 있습니다. 아직은 판매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 위탁 판매도 자주 나오죠. 수탁자가 판매할 때 반품 조건부 판매. 이것도 그 홈쇼핑에서 보면 3일 이내에 반품하면 그냥 가져가죠. 자, 반품 기간이 근데 종료되면 이거는 매출로 잡는다. 반품 안 받아주죠. 그 다음에 그 전에 구매자가 나 이거 살게요. 승낙했어. 그러면 그 시점. 뭐 대표적인 게 요즘 게임들 많이 하시는데 아이템 거래들 많이 하잖아요. 아이템 베이나 아이템 매니아 같은 데서. 그럴 때 인수 딱 누르면 그때는 판매된 걸로 처리해버리죠. 자, 다시 문제로 와서 이거 문제 잘 읽어야 됩니다. 반품률이 높지만 그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상태로 판매된 상품. 그렇다고 요거 인수하겠다? 아직 말이 없어요. 그리고 추정도 불가능해. 반품률도 높아. 그러면 이 재고자산은 어디 거예요? 판매한 회사가 아직 판매 안 된 걸로 봅니다.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용 판매 일단 써보시고 하는 판매된 시송품 총 300만 원 중에서 고객이 구매 의사 표시 100만 원 했어요. 그럼 100만 원 빼야 되겠죠. 빼고 나머지만 아직 안 팔린 거 다시 말해서 재고 자산으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200 현재 400입니다. 담보로 제공한 저당 상품 900만 원. 이건 담보지 그 은행에 넣어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재고 자산으로 봐야 되겠죠. 이거 더해줘야 되고요. 선적지 인도 조건입니다. 선적하는 데서 배에 싣기만 하면 배에 싣기만 하면 미국에서 실으면 운송 도중에 이거는 뭐예요? 우리께 되는 겁니다. 도착지 인도 조건이 아닙니다. 아직 미착, 도착하지 않은 상품. 그래도 이거는 우리 거다. 그러면 네 가지를 더해줘야 됩니다. 200, 그 다음에 400에 900 하면 1300, 얼마예요? 1700만 원. 예. 3번이 기말 재고자산 총액이 되겠죠. 예, 됐고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 이제 점유계획 끝났고 원가 회계입니다.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 보기에 대한 거, 원가 형태는 조업도, 생산량에 따른 분류해서 고정비, 변동비로 나눕니다. 고정비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임차료. 물건 많이 팔리든 안 팔리든 1년 임차료는 똑같죠. 근데 많이 팔리면 판매된 수량으로 나누게 하면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해요. 그래서 박리담회 하는 데는 물건 많이 팔고 원가를 이렇게 줄이는 거죠.
자, 총고정비는 일정하고 변동비는 우리 앞에서 원가회계 설명할 때 김밥 천국 제가 설명했죠. 자, 김밥 재료 하나 팔릴 때마다 생산량이 김밥 한 줄, 10줄, 100줄 이렇게 나갈 때마다 어떻게 총 원가도 같이 상승을 하죠. 그런데 단위당, 김밥 한 줄의 단위당 원가는 똑같아요. 단지 총 원가만 증가한다는 거. 이게 다르죠. 고정비랑. 자, 다시 또 문제로 돌아가서 여기 하나 더 볼 것. 원가를 기본 원가, 가공 원가로 분류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가장 비중이 큰 거 뭐예요? 재료비,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할 때 기본 원가입니다. 그 다음에 가공 원가는 뭐냐? 말 그대로 가공입니다. 재료 빼고. 얘 빼고 나머지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 뭐 이런 거 다 들어간 거는 가공비. 재료비만 빼고. 자, 직접 농업비는 양쪽에 양다리 걸쳐 있어요.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자, 원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조업도 제품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변동 원가 잘 생각해야 돼요. 딱 이거 나오면 변동비 하면 김밥. 김밥은 생산량이 증가하면 단위당 변동 원가는 그래도 일정하죠. 김밥 한 줄에 들어가는 원가는 똑같아요. 근데 총 변동비는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단위당 고정 원가는 감소한다. 고정비는 많이 생산하면 임차료에 대한 제품 단위당 비용은 감소한다. 이건 맞죠.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 세 가지 원가의 3요소 맞죠. 가공 원가, 가공비는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농업 원가만 합한 것만 말한다. 어디가 틀렸어요? 요거 아니죠. 요거는 기본 원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공비에는 안 들어가요. 재료비, 가공비 이렇게 따지거든요.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고정원가란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 수준과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한 원가를 말한다. 임차료 딱 생각하면 되죠. 생산량에 상관없이 월세는 똑같으니까 4번 맞는 거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자, 이거 종종 나오는 개별 원가 계산하고 종합 원가 계산 비교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런 설명할 때 219페이지 있는 거. 개별 원가 계산, 조선업, 항공기, 건설업 이런 것들이고요. 특징은 여러분들 제조간접비 제품에 배부하는 거 있죠. 직접 배우법, 상호 배우법, 단계 배우법. 자, 그거고요. 종합 원가 계산, 대량 생산, 단일 제품, 식품 가공, 제지, 뭐 시멘트, 밀가루 이런 것들입니다. 제분업. 여기서 핵심은 뭐냐? 기말 제공품 원가 평균법, 선입선출법 계산하는 거. 요게 핵심입니다. 자, 문제로 그리고 월말 제공 평가할 때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 있죠. 선입선출법은 자동차 생산 공장 라인. 자, 31일 문 닫았어요. 다음 날 와가지고 맨 앞에 있던 거 먼저 자동차 완성시켜야죠. 평균법은 섞여버리는 거 전달 이번 남은 거랑 이번 달 거랑 뭐 와인, 된장, 고추장 이런 데는 평균법을 씁니다. 자, 그런데 이 공식에서 월초 제공품, 얘는 월초 제공품, 이건 빼고, 요게 만약에 둘 다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월초 제공품, 얘는 없어지고, 요거 없애고 하면 나머지 한번 봐요. 공식이 같습니다. 월초 제공품이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둘 다 빼버리면 공식은 평균법이나 선입선출법이나 똑같다는 거. 자, 여기 보기에 있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은 개별적으로 원가를 추적. 그러면 딱 머릿속에 그려요. 선박, 대형 선박 만드는 거. 함으로 공정별로 원가를 통제하기 어렵다. 개별 원가 계산은 제품 하나하나 장부를 만드는 거지 대량 생산하는 공정별 요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이 통제하기 어렵다. 1번이 아니구나. 공정별로는 없죠. 없으니까 공정별로 원가를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거꾸로 보내. 종합원가 계산 중 평균법은 기초형 모두를 단기에 착수하여 완성된 것으로 가정한다. 자, 종합원가 계산에서 아까 월말 제공품 평가할 때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도 단기에 다 집어넣어서 했죠.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래서 그 말이고요.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할 때 기초 제공품이 없다면 아까 설명드린 거. 평균법이나 선입선출법이나 똑같아져요. 계산에 차이가 없다. 종합원가 계산은 개별 원가 계산과 달리 기말 제공품이 평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합원가 계산은 기말 제공 평가가 핵심이에요. 미완성품 완성된 걸로. 그래서 요거는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이야기니까 요게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아까 요 1번 조심해야 됩니다. 공정별로 원가를 통제하기가 어렵다. 공정별로 원가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원가를 산정하지. 예, 그 말입니다. 자, 8번 문제. 자, 아까 개별 원가 계산에서 제조간접비 배부에 대한 겁니다. 보조 부문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상호, 단계, 직접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직접 배분법은 아주 영세 기업에 사용해요. 단계 배분법은 좀 중기업, 상호 배분법은 좀 대기업. 정확한 원가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조 부문끼리도 제조간접비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단계 배분법은 그 절충형 어느 하나만 딱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조 부문 간 용역 수수관계를 일부만 인식하고 제조 부문에 배분하고 배분 순서를 잘 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반영하는 방법이다. 맞죠? 보조 부문끼리 서로 한 번씩 주고받고 해서 3차 배분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아니죠. 하나는 반영을 해야 돼요. 보조 부문도 순서대로 계단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보조 부문이 3개 다 하면 계속 내려와야 돼요. 자, 요거는 틀린 거고요.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거. 이거는 맞죠. 상호 배분법, 단계 배분법, 직접 배분법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보조 부문이 총 원가는 제조 부문에 모두 배분된다. 자, 직접 배분법을 하든 상호, 단계 어느 걸 쓰든 간에 보조 부문에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제조 부문으로 다 넘어와요. 그래서 전체 총 원가는 모두 제조 부문으로 넘어오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당사의 보험료를 제조 부문에는 80%, 영업 부문, 판매비와 관리비로 20% 배분하고 있다. 당월 지급액이 1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를 8대2로 나눠주면 끝인데 여기 또 추가가 있어, 함정이. 전월 미지급액. 자, 당월 보험료 지급액, 돈이 나간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월, 우리는 현금주의가 아니고 발생주의죠. 당월 발생한 보험료 얼마냐? 당월 돈 나간 거 10만 원에 전월 미지급. 자, 전월 미지급이니까 이번 달에 지급했다는 소리죠. 이번 달에 지급을 했다면 돈은 여기에서 같이 나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월 거예요. 그럼 이 비용은 이번 달 비용이 아니죠. 지난달 비용이 이미 들어갔어요. 그러면 요 3만 원, 전월 미지급액 3만 원은 빼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당월 미지급액이 또 2만 원 있어요. 돈은 그럼 다음 달에 나가겠지만 요거는 이번 달 거예요. 그럼 얘는 더해줘야 되겠죠. 당월 미지급액 2만 원은 더해줍니다. 그래서 10만 원에 3만 원 빼고 2만 원 더해주니까 보험료는 실질적으로 당월 발생한 보험료는 9만 원인데 근데 여기에서 제조원가로는 80%, 8, 9, 72, 7만 2천 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8,000원은 영업부문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0번. 자, 아까 말한 월말 제공품 계산하는 겁니다.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할 경우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따른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월말 제공품 금액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미완성품을 완성된 걸로 환산을 했을 때 수량만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자, 저기 좁으니까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 가공비만, 가공원가만 따로따로 구하면 얼마인가라는 겁니다. 이건 지금 평균법 공식이고 이건 선입선출법이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할 거는 요 월말 제품 전체를 구할 게 아니고 환산량, 다시 말해서 이미 완성된 거에다가 미완성품을 완성된 걸로 환산했을 때 전체 수량이 나오겠죠. 요거를 계산하라는 겁니다. 요것만. 자, 그럼 평균법부터 해보겠습니다. 완성품 수량, 여기 있죠? 1100개. 더하기 월말 제공품 환산량, 기말 제공품 200개의 완성도가 60%인데
자, 원재료는 공정 착수 시점에 전량 투입되면 100%고, 근데 우리가 구할 건 이거 가공원가죠. 전체 공정에서 균등하게 진척도에 따라 투입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완성도 60% 곱하기 0.6 하면 120개죠. 그럼 더하기 120개. 자, 그러면 요거는 완상품 환산량은 1220개 나오고요. 그 다음 선입선출법으로 했을 때 완성품 수량 똑같아요. 1100개 더하기 월말 제공품 환산량 마찬가지 120개죠. 마이너스 월초 제공품 환산량 월초 300개고 완성도가 20%예요. 326, 60개. 자,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와요? 이게 몇 개냐? 1160개. 1160개. 이렇게 나옵니다. 1220개 하고 1160개. 자, 문제로 돌아가서 1220개, 1160개. 예,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해서 4번이 되고요. 요 방법 말고 세무사에서 가다반 발표한 거 보면 선입선출법 뭐 300개 곱하기 80%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왔는데 이 방식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거 헷갈려요. 차라리 이 방식이 편하지 않나 해서 제가 이거를 추천드리고요. 자, 그 다음 11번 문제. 자, 이제 부가가치세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 자, 부가가치세가 웬만한 물건에는 전부 다 판매되면 들어가는데 면세 대상이 있습니다. 기초생활 필수 재화 용역 해서 이번 시험 문제와 관련된 뭐 대부분 농수축산물 많이 들어가고 여객 운송 용역도 면세인데 단 서민교통만, 대중교통만입니다.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그 다음에 고속철도 운송 영역, 고속철도, KTX 이런 것들은 과세 대상입니다. 그건 과세한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도서 관련은 전부 다 면세입니다. 도서, 신문, 이번에 노벨 문학상 받아서 지금 뭐 난리도 아니고 저도 책을 구입해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만은, 자, 방송통신, 예술창작품, 도서관 뭐 이런 데들 자, 다 면세고요. 자, 그다음 과세되는 거 박물관 아까 있었죠. 입장하도록 하는 거 이거 면세죠. 얘는 아니고요. 자, 도서 공급 아니고 도서 대여 도서관 이런 거 아닙니다.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 운송 용역 KTX는 부가세. 여러분 그 KTX 타보고 나면 밑에 부가세 영수증에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다음 12번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 공제, 우리 불공제,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게 있고 불공제가 되는 게 있죠. 자, 여기 보시면 K랩 이거 다 암기 못했으면 매입일수 전표에서 그냥 임의대로 아무거나 하나 입력해서 거기서 불공 52번인가? 그거 눌러가지고 딱 열어보면 불공제 사유 여기 떠요. 그거 많이 해봤죠, 1급에서. 여기 보시면 필요적 기재사항두랑 이거 접대비라고 돼 있던 거 요즘은 기업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죠. 이와 유사한 비용. 면세사업, 토지와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면세, 부가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출판사는 인쇄사에서 책을 인쇄해서 오잖아요. 인쇄사는 부가세 사업자입니다. 부가세 줘야 돼요. 그거 영수증을 가지고 저 공제해 주세요. 안 해줍니다. 왜? 면세사업. 너네 부가세 안 내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매입세 공제 안 해줘. 불공제 이겁니다. 접대한 것들, 토지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불공,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농수축산물은 면세죠. 그런데 이 면세품을 가지고 제조업, 통조림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요거는 매입세 공제인데 의제라는 말이 들어가죠. 간주한다. 매입세 공제하는 걸로 간주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예외로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가능한 경우 면세 사업 관련된 거 면세 안 된다 그랬죠. 기업 업무 추진비 이거 안 된다 그랬죠. 토지 관련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액, 105분의 5, 이런 식으로 106분의 6 해서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줍니다. 요거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13번 문제.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원천징수 시기로 옳지 않은 것. 아마 이번 전산세무 이거 116회 시험 문제 중에서 제일 생소하고 아마 좀 난해한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되는데, 자, 요 밑에 제가 추가로 설명을 하나 먼저 하고 그 다음 문제를 풀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35조에 보면 월급을 지불할 때 급여 담당자는 원천징수, 그 소득세 같은 거 미리 공제하고 그 다음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 1월부터 11월 크게 일단 두 가지로 나눕니다. 1월부터 11월, 그 다음 11월 이렇게 나누는데 1월부터 11월까지 월급을 제때 지급했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는 11월 월급을 12월까지도 지급 안 했다. 그러면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12월 31일까지 원천 징수하고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1월 월급을 당연히 안 줬어요. 근데 1월 달에 줬다. 언제? 자, 이거 오타 있습니다. 2025년입니다, 이거. 예. 2025년 1월 달에 줬다. 그러면 1월 달에 신고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연도 안 넘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줬든 안 줬든 아니면 2025년 1월 달에 줬든 무조건 11월까지 급여는 12월 31일로 원천징수로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11월까지는 이렇게 되고, 12월 월급을 내년 1월 달에 줬다. 그러면 요건 내년 소득으로 봐서 내년 1월 31일자로 원천징수 시기로 봐야 되고요. 자, 또 다른 경우 12월 월급을 내년 2월 말까지도 안 줬어요. 그래도 2월 말로. 내년 4월 달에 줬다. 그래도 2월 말. 자, 그래서 원천징수 시기는 크게 구분한다면 11월까지를 놓고 봤을 때와 그 다음에 12월 요거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는 거. 그리고 1월부터 11월까지는 언제 줬든 간에 금년 안에 전부 다 원천징수로 신고해야 되고, 12월 거는 1월까지 지불했으면 1월인데 2월도 안 주고 3월, 4월 가서 줬다. 무조건 2월 말.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내년도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로 가서 보겠습니다. 2024년 5월 월급을 5월 달에 줬다. 이건 뭐 정상적으로 5월 달에 신고하는 거죠. 5월 31일자로. 7월 월급을 8월 10일자에 줬다. 그러면 요거는 8월 10일로 신고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죠. 11월 월급을 내년 1월 30일에 줬더라도 무조건 11월까지는 올해 안에 12월 31일 날까지는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된다. 자, 이제 여기서 12월입니다. 12월을 2025년 3월 31일에 지급했어요. 그래도 마지노선이 있죠. 무조건 언제? 2025년 2월 말. 2월 말일자까지는 신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건 틀린 거죠.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좀 헷갈리시지만 아까 제가 설명한 거 11월과 12월을 구분하면서 최종은 이거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요거 한 4, 5년 만에 한 번 나온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정답은 4번이고, 그리고 시험을 떠나서 아예 월급을 안 줬어요. 회사가 파산이 됐어. 그런데 원천징수는 국세청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다 신고받고 소득세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재판 가서 확실하게 회사가 파산 났다는 근거 자료들 갖고 오면 요거는 소득세, 월급도 안 받았는데 세금만 내라?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반납해줘라. 이런 판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13번은 4번이 정답이 된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 14번 문제.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우리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뭐 많죠. 사업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 자, 여기 보시면
사업소득에서 회사에서 판매한 거, 매출액, 당연히 사업소득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눈여겨볼게. 재고자산을 집에 갖다 써버리거나 종업원들한테 제공한 경우, 이것도 매출액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복식부기 의무자가 유형자산을 처분해서 생긴 이익이 있어요. 그것도 사업소득으로 본다는 거. 근데 이쪽에 보면 이거는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얘는 포함해야 되고, 여기 보면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뭐가 다르냐? 이게 업종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말 그대로 그냥 가계부 수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세업체. 이거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어느 정도 매출액이 나오는 거. 업종별로 조금 다르다고 그랬죠. 뭐 6천만 원, 연간 6천만 원, 뭐 1억 5천까지 막 가요. 자, 그 이상이냐 이하냐 따져서 어느 정도 매출액이 나온다. 그럼 복식부기 의무자. 근데 간편장부 장부 대상자인 경우에는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얘는 빼줘요. 근데 여기는 수입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국세, 지방세 등이 환급을 받았어. 아니, 세금 환급 받은 거 그것도 어렵게 받았을 건데 그거에 만약 이자가 붙었다. 그 이자를 또 소득으로 본다고? 그건 고리대금업도 아니고 이런 거는 삽입하지 않는다. 자, 이거 알아두시고 다시 또 결손금 적자가 났어요. 만약에 전년도에 전년도에 적자가 났는데 원래 이익이 났어. 그러면 원래 이익 났을 때 전년도 것도 조금 생각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손금은 계산할 때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순으로 전년도 결손금이 있을 때 그거를 순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단 예외는 부동산 임대소득 같은 경우는 자 요거는 결손이 났더라도 다른 전년도에 있는 이런 소득에서 공제는 안 되고 부동산 전년도 15년 동안 부동산 임대소득 결손된 것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요 시험 문제 간혹 한 번씩 나옵니다. 자, 문제로 돌아와서 간편장부 대상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사업소득에 간편장부는 어떻게? 얘는 안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1번이 정답이 나왔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만이 요 사업소득으로 돼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자, 국세, 환급, 이런 가상금, 총 수익금액에서 산입하지 않는다. 아까 맞다 그랬죠. 자, 환급을 받는데 거기서 이자까지 가산해서 받았을 때 그 이자는 수익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거주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는 그건 총 수익금액으로 본다 그랬죠. 가액을 총 수익금액에 산입한다. 맞고요. 부동산 임대와 관련 없는 사업소득입니다. 임대소득이 아닙니다. 2월 결손금은 적자 난 거는 당해년도의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가능한데 부동산 임대 소득이라고 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마지막 15번 문제.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보시면 눈여겨볼 거는 뭐냐면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가 있어요. 부녀자 공제는 50만 원, 한부모 공제는 100만 원. 오, 괜찮네요. 자, 근데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그러니까 기본급, 기본소득 조금 더 받는 거예요. 최저임금. 근데 배우자가 있어요. 있는 여성 근로자. 남편이 있어. 그래도 본인이 3천만 원 이하다 하면 연말 정산할 때 부녀자 공제에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뭐가 나왔냐면 배우자가 소득이 많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배우자 소득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3천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만 따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부모 가정은 아예 배우자가 이거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 중복해서 한부모 공제해서 요거는 됩니다. 만약 여기 양쪽 다 해당된다. 그래도 부녀자다. 그러면 이거 포기하고 이걸 받아야죠. 1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아야죠. 자, 다시 문제로 와서 거주자의 직계 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뭐 질병 치료든 요양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 그때는 생계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본다. 이거 맞습니다.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이 있는 경우 장학금은 교육비 공제, 세액공제에서 이건 차감해야 됩니다. 이건 빼고 나머지만 교육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서 맞고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하나여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까 50만 원. 소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소득하고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부녀자가 단 연간 3천만 원 이하 그런 경우는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서 한나여 했으니까 이거 틀린 게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일단 정답이 되고요. 맞벌이 부부 중 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가 공동인 보장성 보험. 자, 이런 경우 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부부 공동으로 해서 받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카페에서 공부하시는 분은 상관없고요. 유튜브에서 공부하면서 질문하시는 분들, 유튜브는 답변을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이 카페에 답변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들어오셔서 여기에서 질문해 주시고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115회나 116회나 115회에 비해서 쉽게 출제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난해한 문제들이 한두 문제 튀어나왔고 실무 시험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좀 생각하지 않은 문제들이 좀 나왔었어요. 요즘 추세가 매번 나오던 문제를 피하고 새로운 문제를 이렇게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실무 시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